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인사들을 보수 속에 나름 합리적으로 민주당이 판단한 인사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실제로 와 보시니까 민주당의 스펙트럼 정체성이 보수 쪽에 어느 정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느끼기에. 우선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진영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기능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의 기능이 뭘까요? 결국 저는 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또 실질적 법치, 공정사회, 시장경제, 또 복지사회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다 합의한 원칙, 이 합의한 원칙을 헌법으로 투영해 놓은 거니까요. 이게 보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사회 통합, 사회 안정화 이런 부분들까지 품위와 품격을 갖추면서 실행해 가는 것이 보수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갈라치기를 하거나 신상털기를 하거나 프레임 공격하거나 진영 정치하는 것은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 반보수적인 모습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또 실질적 법치를 수호하는데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시장 경제의 원칙을 수호하는데 또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 있고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요. 또 당내에서도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좀 실천적으로 선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당의 모습을 사회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진보의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의 기능이란 것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여러 가지 진보적, 혁신적 도전을 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시대 정신이라면 AI, 로보틱스, 녹색혁명 이런 것들로 대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도적 도전, 새로운 체계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민주당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보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진보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당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보수 진보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떠오르는 질문이 저희가 느꼈을 때 보수적인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 이런 분류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의원들의 차이, 직접 의원 생활 해보셨으니까 느꼈을 거예요. 좀 분명히 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다소 권위적인 부분도 있고 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공개적인 토의보다는 뒤로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가고 조직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던 것 같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당내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원들과의 소통 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의원들 간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의원들 간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을 수정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소통 후에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는 좀 더 단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더 더하는 그런 또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지자의 차이도 좀 있습니까? 느끼시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상명하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직 문화에 익숙한 경우가 많고 또 좀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왜곡하고 선동하면 거기에 맞춰서 극단적 성향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해지면 다 따라간다 빨리. 따라가는 게 좀 극단적 성향을 띄웁니다. 그래서 토론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희 민주당 지지자분들 보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정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본인들 생각들이 뚜렷하시고요. 또 소통을 많이 시도하시고 적극 참여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인이 혼자 함부로 결정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도 분명히 하고 계시고 또 바른 길로 갈 때는 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고 또 당내 민주주의는 당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러면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시간이 짧죠. 예. 지금 최대한 좀 시간 되는 대로 많은 지지자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모자랐던 점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민원 의견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많이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상욱 의원의 전화번호는 공개가 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실제로 소통한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소통 얘기하셨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소통을 하겠다. 그중에 한 일환인 것 같아요. 장차관 국민 추천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네. 일주일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인력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역할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한 사람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민주당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게 직접 경험한 인력풀에 다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지만 국민들께서 믿고 지지하는 새로운 인사가 있다면 추천을 받아 새롭게 검증할 필요성 있겠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도자 누구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래서 나에게 충성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인사가 있다면 적극 채용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또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쓰겠다는 그런 표시로 봐서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추천을 받겠다는 거지 그분을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건 아니죠. 추천받고 난 다음에 그분을 또 인사 검증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정말 도움되는 새로운 인물들을 넓게 구하러 나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언론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1번으로 앞세워달라. 왜냐하면 많은 정책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집중을 해야 될까? 우선순위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처럼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고요. 다 풀기 어렵고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손댄다고 풀리지도 않아요. 정말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다시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눈앞에 가장 중요한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무너진 서민경제 복원입니다. 이건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목전의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은 12월 3일 이후에 정치의 혼란 때문에 벌어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시민들을 힘들게 한 대표적 예입니다. 지금 서민 경제 너무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그 재정을 빨리 풀기 위한, 하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승수 효과를 잘 내면서 풀어야겠죠. 그런 논의들이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민생지원금 문제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실 이쪽에서는 지금 선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제가 사실 작년 이맘때인가요? 제가 25만 원 민생지원법안에 그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시간 반에 걸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반대했던 논의가 이런 재정계획은 정부가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야지 입법부가 중심이 되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때 지원금이 조금 잘못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했던 지원금이 소상공인을 돕지 못하고 인터넷 도매업자들 안 그래도 코로나로 돈 많이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익을 더 올려주는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선별로 할지 전체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경제 위기가 이렇게 재정을 풀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태인가? 왜냐하면 계속 13조씩 돈을 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13조 돈 푸는 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할 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작년 이맘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시급한 거 맞아요. 지금은 서민경제 붕괴 정말 직전입니다. 지금은 돈 풀어야 될 때 맞고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 지원금 때 봤던 부작용에 대한 우리의 보완책 연구가 제법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완책에 따라서 이것이 저축으로 잘못 흘러가 버리거나 또는 인터넷 도매업자나 특정 계층에게 이득이 되지 않게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선별 지원할 건지 전체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건 귀한 거고 네. 특히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작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